오늘 저번 시간 복습하고 2탄으로 미래학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학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임신 6개월 정도 된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능과 창의성이 어떻게 두뇌에서 형성이 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가를 하나의 그 마인드맵으로 해놓은 건데요. 이 표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오감 체험이라는 것, 감각 체험이라는 것은 단어의 우리가 언어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를 만들더라 이겁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나 슬픔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사람마다 그것을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감각 체험이 풍부한 아이들이 15세 이후에 독서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15세 이전에는 책을 다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 대한 그 감정,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세 이전의 독서는 어휘력과 좀 관련되는 부분이 크고 15세 이후는 이제 문장이라든가 그 책의 구성, 책을 요약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15세 이전에 보통 평균적인 그 사람들은 책을 요약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기는 어렵다. 15세 이전에는 단순한 기억을 한다. 그건 이제 두뇌의 발달 단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아이가 감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보행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감각적인 체험을 일단 제한을 하고 보시면 이제 기어다니는 체험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죠. 근데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방바닥에서 뭐 개미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전부 다 감각적인 그 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어렸을 때 좀 다쳐본다거나 뜨거운 물에 그 데일 때 엄마가 막 걱정하면서 아 뜨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은 아이는 그만큼 감각 경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각 경험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어떤 책을 보고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세상을 배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책이라는 걸 발견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 문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압축시키기 위해서예요. 타인의 간접 경험을 나의 직접 경험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감 체험이 약해진 애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타인의 간접 경험을 자기 자신의 직접 경험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 깊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깊이와 그 느낌의 생생함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느낌의 생생함이 떨어진다. 책을 읽으면서 느낌의 생생함이 떨어진다. 어떤 아이가 될까요? 책만 보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책만 보면 잠을 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15세 이전에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감각 체험을 제한시켰을 것이다. 과잉보호를 했을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두 단어 정도 할 시점까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불안과 걱정을 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 산부인과에서 하는 장애인 애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첫애
첫애 낳을 때 피검사 이후에 다운 증후군 치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보험도 안 되는 양수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병원의 약간 전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조금만 높으면 그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특히 첫애 때는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무조건 양수검사 받는 겁니다. 어쨌건 바로 그런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산모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 자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산모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되 마음을 좀 더 크게 건강하게 의연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자, 문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1년 동안 아이의 두뇌는 인간과 원숭이와 다른 것은 인간은 태어나고 나서도 두뇌가 계속 분열을 한다. 뉴런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후 1년 동안의 오감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어 자극과 오감 자극. 그런데 생후 1년 동안의 보편적인 요즘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차라리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라디오 틀어놓고 한쪽에서는 뭐 영어 틀어놓고 뭐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가지고 아이가 옆에 있는 데서 자꾸 수다를 떤다던가 이런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생후 1년 동안 이 아이가 방바닥에 누워있고 위에서 돌아가는 모빌만 본다. 이건 굉장한 오감 자극이 이렇게 결여된 상태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뉴런이 성장하고 시냅스가 가지 뻗어가지고 두뇌가 다양한 길들을 만들어내는 시기에 감각이 조금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많이 생길 것이다. 물론 뭐 엄마 아빠가 타고난 천재라서 우리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러면 뭐 괜찮습니다. 마음껏 키우세요. 하지만 보통 아이였을 경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돌 이후가 되게 되면은 적정한 긴장과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이들은 자기 몸의 불편함과 배고픔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초등학교 때까지 또는 10대 전후에 배고픔의 결핍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을 해야지 의지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의지력은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품은 뜻이 있다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그 의지력으로 표현을 하고 그 의지력으로 누군가한테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의지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배가 고프고 몸이 불편하다. 내가 똥오줌을 싸서 이 아래가 불편하다. 말 못하는 애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게 에너지예요. 그 불편함의 에너지를 가지고 엄마와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불편함을 느꼈어. 나한테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리고서 짜증을 낸다거나 처음에는 칭을 낸다거나 그 다음에 울게 된단 말이죠. 소리를 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내가 기저귀를 갈아줬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아이가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잉보호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 과잉보호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게 엄마의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똥냄새, 어딘냄새 너무 빨리 맡는 거죠, 이게. 그냥 바로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엄마가 잠시 옆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아기가 저기 있는데 아기가 울면은 거기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적정한 긴장,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웬만하면 저는 아주 위험한 시기를 지났을 때는 아이를 포대기에다가 업고서 좀 돌아다녀라.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포대기에 안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기저귀를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그 감각적인 경험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집안의 아파트 공간에서만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엄마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 그 다음 실수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오감 체험과 함께 그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가급적 그 활동 범위를 넓혀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은 비교적 안전한 넓은 활동 공간에서 지능이 발달한다. 이건 동물 실험, 동물 실험에서도 나오고,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은 모방 행동 기관이라는 걸 또 명심을 해야 돼요. 모방 행동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또는 뭔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너무 자기 아이가 이쁘고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걸 웃으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모방해야 될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그 들판에 나가서 야외 체험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엄마가 그 아이보다 한 20, 30% 더 나이 많은 아이처럼 행동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같이 놀아야 된다 이거예요. 옆에서 같이 소꿉놀이를 하고 아이가 그림 그릴 때 나도 같이 그림 그리고 나이가 좀 철이 들었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정도 다닐 때가 됐을 때는 아이 옆에서 그림을 그릴 때 조심할 점. 아이와 같은 주제로 더 잘 그리지 말라. 그러면은 다른 주제로, 아이와 다른 주제로 비교되지 않게. 왜냐면 엄마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내가 그림을 하든 음악을 하든 굉장히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가 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어렸을 때 센 놈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아버지가 특파원이어가지고 미국에서 영어를 배운 애가 우리 반에 딱 온 거야.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는 대학교 3학년 수준에 막 영어를 해. 만약에 막 책도 많이 읽었다 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나는 영어로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게 각인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다양한 또래들이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면 그 또래가 많이 있으면은 자기보다 못하는 애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고 이게 뭐랄까 뭔가 균형이 맞아. 얘가 보는 시야에서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이게 발전해가는 과정이구나. 이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요즘 환경은 마을이 사라졌고 또래가 사라졌고 형제가 사라졌어요. 형제자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느끼기보다는 그 엄마와의 비교가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엄마가 아이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친구처럼 놀아주면서 아이를 이끌어가서도 안 돼, 사실. 또 이끌어가서도 안 되는 게 드디어 이제 그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언어 주도권을 아이한테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조사했는데 아이가 발음이 이상한 걸 엄마가 교정을 하게 되면 언어에 대한 친화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혀하고 입술을 정확하게 굴릴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혀하고 입술을 정확하게 굴릴 수 있는 나이는 5살이에요. 당연히 5살 전에는 발음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이가. 근데 자기 애가 발음이 정확하길 바라는 거죠, 엄마들이. 그래서
발음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된다? 언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질문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 자체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엄마가 대화가 돼야 되고 엄마가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보다는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시작한 이후에는. 언어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어라. 아이가 말을 시작했으면. 놀이 주도권을 아이한테 줘라. 이 장난감이 좋대더라. 이 놀이가 지능 발달에 좋대더라 하면서 엄마가 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단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이가 거기 가서 우연히 거기에 호기심이 가도록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야, 너 여기 호기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갖게 해라. 그것이 도파민과 자기주도성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기저귀 가는 거에서부터 아이들은 두뇌 엔진이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뇌 엔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신체 속에 있는 호르몬, 그리고 그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사고방식까지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제어 능력이 시작하는 겁니다. 기저귀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적정한 긴장과 적절한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주고 그런 그 아이의 불편함을 통한 대화가 오갈 때 드디어 두뇌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힘들 때 뭔가를 표현하면 저 사람이 대답을 해주고 엄마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 상대방으로 본단 말이에요, 애들은. 아, 뭔가 상대방이라는 게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데 내가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다가오더니 뭔가를 조치를 해주는구나. 아, 기분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는 좀 단순하지만 뭐가 형성되죠? 불편함, 표현, 해소. 불편함, 표현, 해소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뭘로 발달해요? 자, 내가 취직을 했어. 돌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생각. 어렸을 때는 울기만 하면 되지만. 하지만 그 어렸을 때 그 상대방과 엄마와의 그 시간이,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순환 과정, 그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소하고 그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을 때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라는 그 확신, 그런 확신은 어디서 드냐 이 말이에요. 바로 기저귀 갈 때부터 든다 이거예요. 분유 타서 먹일 때부터. 그래서 과잉보호를 하지 말고, 과잉보호는 아니지만 적절한 거리에서 보살펴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보행기를 타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그 아이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될 운동 체험에서 역시 결핍이 생긴다. 운동 체험. 근데 인간의 두뇌는 어떤 절차가 있는 운동과 구조가 있는 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를 만드느냐면 문장력을 만듭니다. 문장력. 절차가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절차가 있는 운동, 절차가 있는 만들기의 과정을 어렸을 때 즐겁게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면은 즐겁게 일기도 못 쓰고 즐겁게 편지도 못 쓰고 즐겁게 독서 후기라든가 독후감을 쓰지 못하는 애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절차적인 운동이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감, 감각은 단어의 의미가 되고 운동과 절차적인 조작은 그것이 바로 문법이 됩니다. 문법. 나중에. 문법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의사표현을 뭔가 어법에 맞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15세 이전에는 만들기와 운동으로 된다 이거죠. 또는 악기 다루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어떤 과정들이 있다 이거죠. 자, 드디어 이제 오감 체험과 운동 체험을 하면서
애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은 몇 살쯤 된다고 칠까요? 일단 3살만 넘으면 시작되는 건데 과정 체험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과정 체험은 오감 체험과 운동 체험이 다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누워 있을 때는 운동 체험은 좀 약하겠죠. 물론 좀 해주면 좋겠지만 주로 오감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감 체험과 운동 체험이 결합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오감 체험, 운동 체험이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전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과정 체험. 이거는 뭐냐면은 스토리가 있는 운동 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가 있는 운동 체험.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친구들끼리 만나서 소꿉장난을 한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운동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운동 체험 속에서 오감 체험까지 같이 하는 거죠. 주말 농장을 한다. 엄마가. 이런 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전체 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운동 체험. 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운동 체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수를 경험하는 게 좋다 이거죠. 변수. 그래서 주말 농장이라든가 캠핑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변수라는 것은 자연계로부터 많이 다가온다. 그리고 또는 좀 복잡한 시장 같은데 그런 데서도 변수가 더 많이 다가온다. 근데 이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놀이터에서 놀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험하면 거기서 더 이상 변수가 사라집니다. 아이가 그걸 다 학습해버리죠. 그랬을 때는 딴 데로 옮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늘 그 놀던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늘 놀던 데서 노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냐면은 그 아이만의 아지트가 생기는 것으로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만의 조그만 다락방 같은 공간. 여기는 나만 있는 곳이야. 그 아이만의 동굴. 그 동굴 속에서 아이는 자기 스스로의 반성과 감정 고침을 하게 된다. 저적으로. 자,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7세가 되기 이전에 조기에 알파벳과 한글을 교육하기보다는 한자 교육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림을 통한 한자 교육. 그림을 보여주고 한자를 보여주고. 이미 한글을 좀 안다면은 뭐 한자하고 한글을 같이 섞어서 해도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는 배고픔과 불편함을 재료로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뭘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낙서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어로 발달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로 발달하기 전 단계 모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게 이제 3살부터 7살 사이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의 의사표현 방법은 그림입니다. 두뇌가 이제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동화책 같은 경우에도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 더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글자가 없는 그림책을 보여줘라. 먼저. 근데 엄마들이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죠. 한글이 있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글자가 없는 그림책을 보면서 서로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어머 지금 이 그림은 뭐지? 이러면서 얘는 누구야? 지금 뭐 하려고 하는가? 이런 대화를 엄마 아빠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만 보고서. 그런데 그림만 보고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계에 나가서 대화를 한다면 더 좋겠죠. 그림보다는 훨씬 자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할 수 없을 때, 잠자기 전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그 그림이 대안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림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있는 물건들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없을 때 대신 책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 없는 그림책을 사용해서 아이와 간접 경험을 하는 그리고 언어 지능을 높이는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와 같은 시기에 한자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자 교육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있고, SCI 논문, 그러니까 노벨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논문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지금 게재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의 창의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을 때 그게 바로 한자라는 거예요. 한자 쓰기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한글 교육을 시킬 때 걔네들은 한자 교육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근데 우리가 한글 교육을 조금만 더 늦추고 7세 이후로 좀 늦추고 그 이전에 한자 교육을 풍부히 한다면,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뭐 서예라도 좀 한글씨라도 좀 써보게 한다면, 저는 중국인들이 한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창의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 한국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창의성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했던 8가지, 9가지 다중지능 중에서 창의성과 가장 밀접한 지능을 공간지각 능력으로 꼽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은 공간지각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라고 이미 두뇌를 찍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벳과 한글책을 읽는 거하고 한시를 읽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인간은 한글을 읽을 때와 달리 공간지각 능력을 감당하는 두뇌 쪽이 그 전두연합령 쪽인데 그쪽이 더 활성화되더라 이거죠. 그럼 당연히 창의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가 창의성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중국인들이 저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하나의 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한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기 한글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 조기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오감 체험과 운동 체험과 체험이 풍부하게 포함된 과정 체험을 잘 해본 아이들, 그리고 이 과정 체험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15세 이전이라면 그 아이가 지금 뭔가 과정 체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또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무용 같은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 체험을 하는 과정과 과정을 책으로 담은 것을 문자로 보여줘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자기의 몸이 직접 가담된 자기의 몸을 직접 쓰는 활동이 그림으로 체계가 있고 그 내용이 한글로 있을 때 또 영어로 있을 때 엄청나게 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책을 볼 때. 근데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가 몇 살 때는 이 책을 봐야 좋더라 하면서 추천 도서를 해줬어. 그걸 보여준다. 책을 싫어하게 될 확률도 커집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이 간접 체험을 사랑하게 되려면 간접 체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를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왜? 공부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는 공부가 좋아지냐 이거예요. 첫 단계는 뭐냐? 간접 체험을 사랑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 아이가 직접 하고 있는 것과 관계된 책만 보여줘라 이거죠.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관계된 만화책을 보여주라 이거죠. 그것과 관계된 동화책을 보여주라 이거죠. 그것을 찾으시고 각 아이마다 지금 어떤 체험을 주로 하고 있고 무엇에 흥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룡에게만 지금 아이가 빠졌다.
그럼 공룡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화책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한 애는 티라노고, 한 애는 렉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렉스가 아니라, 걔가 뭐더라?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애? 벨러시럽터. 한 애는 벨러고, 한 애는 티라노고, 이래야 되는 거죠. 걔네들이 나와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좋아하고 있는 것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남자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여자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따로 기획이 돼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이 드물어요, 지금. 그래서 아들을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활동, 뭐 예를 들어서 레고 블록에 빠졌다든지, 뭔가, 아니면 뭐 공차기만 한다든지, 뭔가 운동만 좋아해. 그럼 그 운동과 관련된 책을 보여줘야 돼요. 그 책을 봄으로써 자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뭔가 그 책을 봤더니 내가 공차기가 조금 더 잘 되는 거야. 뭔가 그 책을 봤더니 공룡에 대한 지식이 조금 좋아져. 그런 식으로 체험과 책이 결합을 해야만이 그 아이는 뭐가 생긴다? 공부 로맨스가 생긴다 이거예요. 공부를 사랑하는 아이가 된다. 여기서 공부라는 것을 학교 공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원래 쿵푸입니다. 쿵푸. 그것이 신체적인 운동일 수도 있고 책을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맨스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과 책은 결합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만약에 시중에 자기 아이가 체험하는 활동을 다룬 동화책이나 만화책이 없다. 직접 만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애랑. 그게 뭐죠? 일종의 그림 일기인데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너가 오늘 한 놀이는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의 문서로 그림과 문서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책 만들기입니다. 책 만들기.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알려져 있죠. 교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고 그 다음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직접 실험 실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 시청각 교육이고 그 다음이 남의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아이의 활동을 책으로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글씨가 없어도 돼요. 그림으로만 편집된 책이어도 돼요. 시중에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다룬 책이 없다. 그럼 집에서 직접 만들어라. 그렇게 문자와 책과 그 아이가 친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배가 고파보는 체험이었어요.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어쨌건 자 1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아이들은 재미를 원동력으로 움직이고 1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충분히 재미를 통해서 움직여봤던 아이들만이 어떤 의미가 주어졌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실천을 하더라 이거예요. 실천력. 자, 그런데 그 실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고파 보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자, 일단 배가 고프다는 거 뭐냐면 일단 기저귀를 뗀 아이들에게 생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치는 거하고 배고픈 거예요. 다쳐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쳐보는 것은 심하게 다치지만 않는다면은 그 아이가 그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이 나중에 정신적인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아픔을 극복해본 아이들은 정신적인 아픔도 극복해낸 능력이 동시에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꿈이 생겼을 때 견디는 힘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신체가 너무 다치지 않도록 과잉보호하는 것도 미래사회 경쟁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 배고픔의 문제. 배가 고프기도 전에 밥을 먹인다는 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낮추는 아마 3대에서 5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엄마들이 행동하는. 옛날에는 저절로 아이를 배가 고프게 했습니다.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먹일 거를 구하기가 쉬워졌고 이제 어떤 걸 먹일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을 먹일까를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원시시대 식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200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 시절에 먹어왔던 그 음식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대더라라는 것도 있고 또 두루두루 봤을 때 우리 한식만큼 정통 한식만큼 웰빙이 없더라.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한식을 맛보지 않은 애들은 20, 30대 때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되면은 본인이 죽음으로써 회사에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췌장암. 그게 인스턴트 식품하고 관련된다는 거 아닙니까? 췌장암이. 바로 그런 사태를 만들 수가 있다. 아이가 중년이 됐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갑자기 인스턴트 식품에 의한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골라서 먹이라 이거예요. 좋은 웰빙 식단을 먹이라 이거죠. 웰빙 식단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밖에서 용돈으로 마음껏 인스턴트 식품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밖에서 먹고 오면 집에서 안 먹잖아. 배고픔이 유지가 돼야지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준 웰빙 식단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플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키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인간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키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못합니다. 한두 끼씩 굶기는 걸 못해요. 왜? 안 클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회복됩니다. 몇 번 좀 굶는 체험에도 그 다음에 애가 또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아이가 뭔가에 재미에 빠져서 몰입을 하고 있을 때 밥 먹으란 이유로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번에 내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겁니다. 자기 신체적인 불편함을, 자, 배고픔이라는 불편함. 신체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 재미있는 활동에 몰입해본 경험이 없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만두고 싶은, 뭔가 시련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과제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실행할 때 그만두고 싶은 그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체적인 아픔 같은 거예요. 일종의. 내가 힘들어. 그런데 뭐예요? 이 일이 의미가 있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국가에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재미도 있어. 이게 15세 이후거든요. 15세 이전에는 재미로 살다가 15세가 넘어가면 재미 플러스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중년이 넘었을 때는 그때는 재미보다는 의미로 사는 시대가 되는 거죠. 록펠러가 55세까지 돈을 왕창 벌다가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돈 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 이후 98세 될 때까지 주로 자선 사업하다가 갔죠. 그러니까 장수했어요. 말기암을 극복하고. 그게 의미예요. 삶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떤 그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서의 끈기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한 단계 더 높아진 의미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걸 언제 체험하지 못하냐? 15세 넘었을 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더 봐야만 할 때, 그때 꺾여버려요. 그때 의지력이 안 생겨요. 놀이를 통해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놀아보지 않은 애들은 엄마가 밥 때렸다고 계속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고 애가 배가 고픈 적이 없는 거야. 그냥 15살 될 때까지. 그리고 또는 집이 너무 부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그 의지력, 집중력, 실천력 이 세 가지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거죠.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도파민이라는 회로를 돌리는 것을 만든다 이거죠. 도파민의 엔진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활동을 통해 모든 활동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고플 때까지 해야 돼요. 그 선진국의 아이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배고플 때까지 활동하는 걸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설픈 부자들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예체 활동 기반이 약한 중진국에서는 그 체험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만족지연 능력도 안 생기고 또 뭐가 안 되죠? 최근에 조여사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신체적인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해 왔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을 극복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졸부들 자녀들이죠. 근데 전통이 있는 부잣집 자녀들은 그것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 감정 컨트롤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유소년 축구단이라든가 이렇게 스포츠 활동에 적극 활동시킬 만한 형편이 아니라면은 이 두 가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릴 거, 놀이에 빠졌을 때는 밥 먹으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고, 밤에 어떤 책 읽기가 됐든 뭔가 아이들과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얘가 잠잘 시간이 됐는데 잠을 안 잘 때에도 꼭 잠을 재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재미가 있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보지 않은 애는 나중에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하루 이틀 밤을 꼭 새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밤을 새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전환된다는 것을 그냥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15세 이전에 재미를 통해서 행동했던 것들이, 그 경험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대로 복사판처럼 옮겨간다 이거.